아니, 아빠 왜 하필 데려와도 한국인이야? 나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여기 한 가정집, 금발의 외국 아이가 아빠를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한 한국 여성이 조용히 서 있는데요. 달려나가는 아이를 붙잡지 못하는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이제는 밖이 아니라 두 사람을 향해 뛰어오는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대체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브래들리예요. 17이고 미국 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모든 게 내가 익숙한 방식이어야 마음이 편한 아이였어요. 변화는 늘 낯설었고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이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경계했죠. 그게 저를 더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었거든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이후 아빠와 단둘이 지내면서 저는 점점 더 그런 성향이 강해졌어요. 가족이라는 건 피로 이어진 단단한 울타리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안에 다른 존재가 들어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 울타리 틈으로 아주 조용하고 낯선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제 삶을 흔들기 시작했고 저는 그 속에서 아주 오래된 편견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고백하자면요. 저는 지금까지 아빠가 평생 혼자일 거라고 믿었어요.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난 이후로 아빠는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이지 않았고요. 집안에는 여전히 엄마의 향기가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엔 엄마가 쓰던 머그컵도 그대로였어요. 그건 마치 누가 감히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조용한 선언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확신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둘이면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빠가 저를 마주 앉혀놓고 말했어요. 리사, 주말에 누구 한 분을 같이 만났으면 좋겠구나. 처음엔 그냥 직장 동료나 오래된 친구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빠의 말투가 어딘가 불편했고 눈빛도 어색하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혹시 여자예요? 하고 물었을 때 아빠는 침묵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여자가 한국인이라는 거였어요. 낯선 외국인, 그것도 동양 여자. 도대체 왜? 저는 속으로 수없이 그 질문을 반복했어요.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왜 꼭 그 나라 사람이냐고요. 아빠는 그 여자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진지했냐면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같이 살기로 했거든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한유진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안녕, 리사. 만나서 정말 반가워. 억양이 조금 어색했지만 발음은 또렷했고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저에게는 그 여자가 엄마 자리를 훔치러 온 외국 여자로만 보였습니다. 유진 씨는 말수가 적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웃음으로 대답했고 웬만한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불편했어요. 속을 알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아빠가 잠든 밤마다 그녀가 우리 집안을 조용히 돌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며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왜 이곳까지 왔을까?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며칠 뒤 유진 씨는 아빠가 운영하는 철물점에 나가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아침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매장을 청소하고 진열대를 정리했어요. 정작 철물점은 동네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손님이 줄어들던 낡은 가게였는데 유진 씨는 무슨 자신감으로 그곳을 바꾸겠다고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화장실 옆 창고를 새로 단장했고 묵은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가격표를 전부 새로 만들고 가게 바닥까지 닦더군요. 심지어는 창문에 조그맣게 한국어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쓴 스티커까지 붙였어요. 제가 그걸 보고 기가 막혀서 말했어요.
여기 미국이에요. 누구한테 말하는 건데요? 그녀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대꾸도 없었어요. 그게 더 얄미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슬쩍 저를 떠보듯 말했어요. 너희 집에 동양 여자 산다며? 진짜 한국인이야? 그 말에는 분명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낯설고 이상하고 외부인이라는 뉘앙스요. 그럴 때마다 저는 쿡쿡 찔리는 기분이 들었고 괜히 더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원한 것도 아닌데 제 생활이 갑자기 바뀌는 것 같았거든요. 더욱이 아빠는 요즘 들어 부쩍 달라졌어요. 전에는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던 아빠가 이젠 누가 봐도 기분 좋은 얼굴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어쩔 땐 유진 씨가 만든 한국 음식을 들고 와선 리사, 이거 먹어봐. 깜짝 놀랄걸. 이라며 입에 넣어주려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번은 소리쳤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웃고 다녀요? 그 말에 아빠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는 늘 너랑 내가 웃기를 바랬을 거야. 맞는 말이지만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저 또 한 번의 침묵만이 저를 감싸 안았을 뿐입니다. 어느 날은 유진 씨가 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차 안에서의 그 짧은 시간이 그렇게 긴장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말을 걸지 않았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도착한 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리사야, 내가 너한테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을게. 그냥 내가 준비되면 말해줘. 그 말에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텅 비었던 부엌에 따뜻한 냄새가 풍기고 있었고 무표정하던 아빠는 어느샌가 유진 씨의 손등을 슬쩍 잡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며 혼자만의 세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면해도 유진 씨는 어느새 우리 가족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게 싫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 여자는 절대 우리 가족이 아니야. 절대. 처음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뿐이에요. 유진 씨가 우리 철물점에 변화를 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시골 마을에서 철물점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고치고 바꾼다고 뭘 얼마나 달라지겠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아빠도 딱히 반대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두 사람이 이미 말이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유진 씨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게 문을 열기 전부터 나가서 진열대부터 싹 정리하고 수건으로 먼지를 닦고 물건 하나하나에 가격표를 새로 붙이더라고요. 기존에 쓰던 낡은 종이 대신 컴퓨터로 깔끔하게 출력한 가격표였어요. 한쪽에는 QR코드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 동네에서 그걸 찍을 사람이나 있나 싶어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하루는 학교 끝나고 들렀는데 우리 철물점 앞에 대형 청소차가 멈춰 있었어요. 직원들이 유진 씨의 요청으로 폐기물 수거를 도와주러 왔다는 말을 들었고 창고 뒤쪽에는 사용하지 않는 고장난 장비며 오래된 상자들이 잔뜩 쌓여 있었죠. 그걸 전부 없애고 나니까 가게 안이 숨통이 트이듯 넓어졌습니다. 동네 어르신 한 분이 그걸 보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이제야 가게 같네. 눈이 덜 피곤해. 사실 저는 그 말이 좀 거슬렸어요. 원래부터 우리 가게였고 아빠가 만든 공간인데 그 말 한마디에 유진 씨의 손길이 칭찬받는 게 억울했거든요. 며칠 뒤부터는 가게에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없던 생활용품, 간단한 수리도구, 심지어 전구나 가정용 배터리 같은 것도 종류별로 채워졌어요.
포장이 예쁘고 사용법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가 붙은 것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 유진 씨가 직접 디자인해서 출력한 거였어요. 그리고 계산대 옆에 있던 장부는 어느 날부터 컴퓨터로 바뀌었어요. 작고 네모난 노트북을 들고 유진 씨는 숫자를 정리하고 있었고 거기엔 매출 그래프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조금 솔직히 놀랐어요. 이 사람 생각보다 많이 준비되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 씨가 집에 돌아와 아빠에게 말했어요. 배달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시골에서 철물점 배달이요? 게다가 우리 동네는 나이 든 분들이 많아서 스마트폰 사용도 제대로 안 하시는데요. 그런데 아빠는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진 씨는 동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께 작은 전단지를 손으로 나눠드리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전화만 주세요. 제가 집까지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주말마다 유진 씨는 작은 카트를 끌고 다니며 집집마다 배달을 다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항상 웃고 계셨고 받는 사람들도 처음엔 당황하다가 나중엔 정말 고마워요 하며 문을 닫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저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 무렵부터 가게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점점 늘었고 예전엔 하루에 몇 명 오지도 않던 곳에 이제는 줄까지 서는 날이 생겼어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면서 저는 마음이 이상했어요. 질투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게를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서 불편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한국 여자, 참 부지런하더라. 인사도 예쁘게 하고 일도 꼼꼼하고 요즘 가게 분위기 참 좋아졌어. 그 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유진 씨를 그냥 애단내 여자가 아니라 우리 동네 철물점 사장님처럼 대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어요.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아빠가 부엌에서 유진 씨에게 뭔가를 배워보고 있었어요. 전기드릴 사용법이었는지 아빠가 웃으며 이건 진짜 신세계네 하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 모습이 솔직히 좀 낯설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밝게 웃는 걸 자주 보지 못했거든요. 그 순간 괜히 저 혼자만 어두운 구석에 남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제가 부엌에 들어갔을 때 유진 씨는 조용히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오늘 내 생일이잖아. 한국에선 미역국을 먹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기억하고 있던 것도 놀라웠지만 그렇게 준비해놓은 정성이 이상하게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그날 아침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고 유진 씨는 말없이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아주 작게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유진 씨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는 걸 봤어요. 거기엔 한국의 시장 골목 사진들이 있었고 그 안엔 낯익은 간판들과 붐비는 인파가 보였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왠지 그 장면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았어요. 사실 저는 아직도 그녀를 엄마라고 부를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인정할 건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아빠의 여자친구가 아니고 우리 가족 안에서 뭔가를 진심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요. 아직 마음속 갈등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무시하고 폄하했던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진 씨를 미워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조금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그녀가 우리 삶을 바꿔놓고 있었거든요. 아주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저 유진 씨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리둥절함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의문이 생겼고 그 의문은 조금씩 감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철물점에 들렀는데 유진 씨가 계산대 옆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숫자들이 적힌 표와 그래프가 출력된 A 사용지 여러 장이었어요. 알고 보니 매출 통계와 월별 정산표였더라고요. 그걸 혼자서 전부 만들었다고 했어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력하고 계산하고 트렌드까지 분석했다고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숫자에 약한 편인데 유진 씨 덕분에 이제 가게 운영이 한층 더 안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게 바로 제가 알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 가을 축제가 열렸어요. 우리 동네는 매년 자그마한 광장에 천막을 치고 음식 부스랑 플리마켓을 열거든요. 보통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서서 준비하고 어르신들은 구경만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진 씨가 자원해서 음식 코너를 맡았어요. 김밥이랑 불고기, 잡채 같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팔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다들 의심했어요. 이 시골에서 동양 음식이 팔리겠냐고, 낯선 음식은 어르신들이 안 좋아한다고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축제 당일 그 예상을 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진 씨 부스 앞에 줄이 가장 길게 늘어섰거든요. 김밥은 보기에도 색감이 예뻤고 잡채는 젓가락질이 서툰 사람도 다들 한 입씩 떠 넣었어요. 심지어 어느 노부부는 먹다가 다시 와서 두 번째로 사가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조금 창피해졌어요. 괜히 제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게 부끄럽더라고요. 유진 씨는 늘 묵묵히 준비했고 준비한 건 언제나 결과로 보여줬어요. 그날 밤 저는 부엌에 물 마시러 갔다가 우연히 유진 씨의 방 앞을 지나게 됐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선 조용히 휴대폰 화면이 빛나고 있었어요. 유진 씨는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작은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는데 그 화면엔 한국의 전통시장이 보였어요. 비닐 천막, 시장 골목, 사람들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포장마차들이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조용했지만 그 안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이 사람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자신만의 고향을 가진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고향을 떠나 우리 집에 와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유진 씨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바로 친해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전처럼 벽을 치진 않았어요. 어느 날은 철물점에 들러 손님이 없을 때 제가 재고 정리를 돕기도 했어요. 유진 씨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는데 그게 더 편했어요. 굳이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학교에서도 저 자신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엔 그냥 조용히 수업 듣고 쉬는 시간엔 폰만 보던 제가 어느 날은 조별과제 리더를 맡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처음엔 친구들이 놀란 눈으로 절 쳐다봤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과제를 시간표로 정리하고 역할을 분배해 친구들에게 나눠줬어요. 다들 수고했다며 고맙다고 해줬고 선생님도 요즘 리사 많이 달라졌네라고 칭찬하셨어요. 아마 저도 모르게 유진 씨의 방식을 흉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미리미리 정리정돈하고 책임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요. 그게 어쩌면 저에게도 필요했던 거였는지 모르겠어요. 혼란스럽던 제 마음이 그런 과정을 통해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주말이면 마을 어르신들이 철물점에 와서 유진 씨와 농담도 주고받고 이제는 유진 씨라고 자연스럽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어요.
이 동네가 그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몸으로 실감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 무렵부터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유진 씨가 차려놓은 밥상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작게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이 익숙해졌어요. 그녀도 그런 제 인사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말은 없었지만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저는 유진 씨를 엄마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 말은 아직 제게 조금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집에서, 이 동네에서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의 한 부분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보여준 그 한국식 방식이라는 게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함과 책임감, 조용한 성실함이 얼마나 큰 신뢰를 만들어내는지 저는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제는 저도 조금씩 그렇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그게 바로 유진 씨가 저에게 남긴 방식이고 제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새로운 삶의 자세예요. 그날 아침, 철물점 앞에 낯선 기자가 서 있었어요.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맨 채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가 우리 간판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유진 씨에게 명함을 내밀었고 기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역 신문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동네에서 입소문이 난 우리 철물점을 취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유진 씨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미국 시골 마을에 와서 이렇게 장사를 잘하게 되었는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문화적 어려움은 없었는지. 유진 씨는 예의 바르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한국에서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짧은 대답이었지만 기자는 인상 깊었는지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다가 기자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새엄마가 한국인이라는 게 어땠니? 처음엔 말문이 막혔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불편했다고 말했겠지만 지금은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천천히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새엄마는 한국인이지만 나보다 더 이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기자는 제 말을 받아 적었고 유진 씨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고마움도 놀라움도 무언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뒤 그 기사가 마을 신문에 실렸어요. 시골 철물점을 바꿔낸 한국인 여성, 그리고 그 가족의 이야기. 기사 아래에는 유진 씨와 저, 그리고 아빠가 함께 찍은 사진도 실렸어요. 사진 속에서 유진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도 어색하게나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신문을 들고 동네 어르신들이 철물점으로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고 이제 정말 우리 사람 다 됐네라며 유진 씨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제 마음속에도 무언가 확실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유진 씨가 만든 반찬을 제가 먼저 집어들고 식탁에서 조용히 아빠와 눈을 맞추며 웃을 수 있게 된 것도 그 즈음부터였어요. 그 무렵 학교에서는 다문화 이해라는 주제로 전교생 발표회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학생들이 자신이 겪은 문화 차이, 외국의 삶, 언어, 음식 등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하는 행사였어요. 처음엔 신청할 생각도 없었지만 담임 선생님이 제게 발표를 권하셨어요. 리사, 너만큼 적절한 주제를 가진 친구가 없잖아.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신청서를 냈어요. 발표 주제를 정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었고 문화적 지식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기로 했어요. 발표 제목은 두 나라를 잇는 다리로 정했어요.
그 안엔 유진 씨와의 일상이 담겨 있었고, 제가 처음 느꼈던 거부감부터 조금씩 변해가던 제 감정, 그리고 지금의 우리 가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진심을 담아 정리했어요. 발표 당일, 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제 차례가 되었고, 저는 천천히 무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원고를 읽지 않고 그냥 제 말로 이야기했어요. 철물점 이야기를 했고, 김밥과 미역국을 처음 먹어본 날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한국이라는 나라가 낯설고 새엄마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어요. 진심은 언어보다 강하다는 걸요. 지금 제 옆에는 제가 존경하게 된 여성이 있어요. 그녀는 저의 새엄마이고 이제는 제가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강당 안이 조용해졌고 저는 제 말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하지만 그건 어떤 연습된 말도 억지로 만들어낸 감정도 아니었어요. 그건 정말 제 마음에서 나온 진심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강당 뒤편에 앉아있던 유진 씨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저는 그 순간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유진 씨 손을 잡았어요. 말없이 따뜻하게. 이제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가족이랑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문화는 다를 수 있어도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걷는다면 어떤 다름도 벽이 되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배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있고 가끔은 오해도 생기고 작은 충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모든 과정이 가족이 되어가는 일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유진 씨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처음 그 단어를 입에 올렸을 땐 입안에 낯선 돌을 물고 있는 것처럼 어색했어요. 입술이 굳었고 목이 메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라는 말이 제 입에서 흘러나온 순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 온기 안에서 저는 오래된 두려움 하나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단어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갈 때 무심히 던지는 엄마 다녀올게요라는 말 속에도 식탁에 둘러앉아 건네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마라는 말 속에도 그녀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 그리고 진심 어린 애정이 담기게 되었어요. 지금 저는 이 마을에서 아주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말이면 철물점 일을 돕고 가끔은 엄마와 함께 식재료를 사러 마트에 가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나란히 앉아 뉴스를 보기도 하죠. 그 모든 순간들이 예전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따뜻한 풍경이 되었다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가족은 함께 버틴 시간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엄마의 고향, 한국에서도 살아보고 싶어요. 그녀가 왜 그토록 정리와 정직에 집착했는지, 왜 남의 일처럼 보이는 마을 축제에까지 마음을 쏟았는지 그 모든 이유가 궁금해졌고 이제는 스스로 경험해보고 싶어졌어요. 이제 제 안엔 두 개의 언어가 자라고 있어요. 하나는 익숙하고 편안한 나의 모국어고 다른 하나는 낯설지만 따뜻한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게 해준 언어예요.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다리, 저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엄마가 제게 그 다리를 먼저 건넜듯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유진 엄마에게서 배운 방식이었고 이제는 분명히 제 방식이기도 합니다.